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6번째 팀이죠. 시카고 화이트삭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 성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승 121패,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패 기록하면서 현재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팀이었습니다. 승률은 1962년 매치가 2할 오픈으로 더 낮긴 했는데 당시 매치는 120패를 당한 시즌이었었고 상단 첫 해라는 변명이 있었는데 화이트삭스는 사실 작년에는 나오면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그만큼 감독도 교체가 됐고 자기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이 트레이드로 되면서 후반기 때는 더 나쁜 팀이 됐습니다. 타선이 승리 기여도 보니까 마이너스 6.3이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발진이 그나마 잘 돌아간 편이었는데 그것도 메이저리그 전체 24위에 그쳤고 불펜도 역시나 0점대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투타무도 뭐 거의 최악이었죠.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이유로는 가장 이제 안 좋은 팀이었어요. 오프시즌 행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계약을 그래도 은근히 많이 했어요. 오스틴 슬레이터, 마이크 터프먼, 브라이스 윌슨, 조시 로하스, 마틴 페레스, 그리고 마이클 레이 테일러까지 데려왔습니다. 트레이드 통해서 카일 틸, 맷 타이스, 브레이든 몽고메리, 체이스 마이드로스, 위켈먼 곤잘레스 이렇게 쏠쏠한 유망주들을 많이 챙겨왔고요. 그리고 마이너 주류 계약으로는 바비 달백, 브랜든 드루리, 이제 오만 아바에스, 조나단 힐슬리, 댄 알타빌라, 칼 미첼 등을 영입을 했고 팀을 빠져나간 선수로는 게럿 크루셰가 트레이드된 게 가장 큰 이탈이었고요. 마이클 소로카, 크리스 플렉센, 마이크 클레빈저, 요한 몬카다 등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게빈 시츠도 한때 기대를 많이 걸었던 선수였는데 이제 화이트삭스 유니폼을 더 이상 입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시즌 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윌 베너블 감독의 그렇죠. 영입이었죠. 이제 오프시즌 등급을 한번 매겨볼 텐데 참 여러모로 좀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막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였을 거고 때문에 시간을 벌어다주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베나블 감독을 데려온 점에 높은 점수를 줬고 크로셰도 적절하게 잘 넘기면서 팜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제 FA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했다. 이런 점들을 참작을 해서 10+ 줬습니다. 저는 이번엔 이창석 기자보다 후하게 줬습니다. B 줬어요. 약간 좀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하네.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단 윌 베너블 감독 우승팀에서 뛰었던 이제 코치를 데리고 왔고 크로셰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스턴 유망주들 중 탑 10 안에 3명을 그렇죠. 데려왔거든요. 거기다가 FA 계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B를 줬고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까지 트레이드를 했다면 A까지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겠지만 그것까지는 되지 않아서 그래도 후하게 B 줬습니다. 야, 나는 사실 형이 나보다는 낮게 이제 C를 줄 것 같아가지고 내가 10%를 줬는데 좀 가소평가했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터프먼,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앤드루 베니텐디, 앤드루 본, 조시 로하스, 레닌 소사, 미겔 바르가스, 콜슨 몽고메리, 코리 리가 지금 라인업에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팬그래프가 예상을 한 선발진에서는 1선발 마틴 페레스로 잡혀있고 조나단 캐논, 데이비스 마틴, 션버크, 브라이스 윌슨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불펜은 저스틴 앤더슨이 마무리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프레이저 엘라드, 프리랜더 베로아, 그리고 거스 발랜드, 캠 무저가 불펜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프리뷰 중에 가장 뽑기가 어려웠던데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소확행입니다. 크리스 게츠 단장이 스프링캠프 훈련장에 나타나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승리를 올릴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울림이 있진 않았고요.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어려운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그럴수록 소소한 부분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한 번도 월간 승률이 5할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9월에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올해 멀미를 둬서 월간 5할 승률을 노려야 된다. 한 번은 시즌 5할 승률은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월간 5할 승률을 노려야 되는데 작년 9월에 이제 유종일을 거뒀을 때 팀 ERA가 3.66을 기록했거든요. 그 당시에 마운드에서 이제 캐논과 버크 또 이제 불펜에서는 이제 엘러드와 베로아가 워낙에 좀 잘해주다 보니까 볼넷이 많은 게 흠이긴 했는데 저는 화이트삭스는 결과를 내야 되는 팀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초반 스포트입니다. 네, 젊은 팀들은 분위기를 타는 게 중요한데 화이트삭스가 초반에 치고 나간다고 해도 그 페이스가 끝까지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외인 구단 같은 팀들은 자신감을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중반부터 꺾인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승세 구간을 만들어 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도 초반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초반에도 화이트삭스가 첫 25게임에서 3승 22패를 당하는 등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바뀌면서 화이트삭스가 초반에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제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았을 때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합니다. 이렇게 봤거든요. AL 중부 나머지 네 팀들이 화이트삭스를 상대로는 절대 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들 거기 때문에 이것도 화이트삭스가 우리가 캐스팅 모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또 롯데 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경기를 이겨도 우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분을 느끼는 게 올해 화이트삭스에게는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5할 승률, 탈꼴찌 이런 것보다는 일단 지난해 패배주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확행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인내심입니다. 2년 동안 222패 당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시나 최다패고요. 올 시즌 리빌딩 중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최하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크리스 게츠 단장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 과정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올 시즌도 역시나 성적은 썩 좋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죠. 물론 올 시즌은 좀 더 많은 승리를 기대한다라고는 했지만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윌 베너블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베너블 감독이 원래 화이트삭스에 안 올 수도 있었던 감독인데 올 시즌을 앞두고 팀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윌 베너블 감독도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윌 베너블 감독이 젊은 선수들과의 소통 그리고 리더십이 상당히 좋은 감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이 지면서도 패배주의에 젖지 않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올 시즌이 지나면 게럿 크로시의 트레이드 때 데려왔던 유망주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다음 시즌부터는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BA 기준으로 팜 랭킹이 2022년에 30위, 그 뒤에 28위, 18위였는데 올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쵸. 그만큼 올해는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어요. 데이비스 마틴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베나블 감독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이즈모어랑 그리포라고 비교했을 때 베나블 감독은 처음부터 야구 얘기를 안 한대요. 한 5분, 10분 정도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꺼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야구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게 베나블 감독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젊은 선수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뛰어야 산답니다. 저는 전력이 떨어지는 팀은 기본적으로 변수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변수가 뛰는 야구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많이 뛸 수 있는 조건들을 메이저리그 규정들이 잘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갔을 때 한 베이스 더 훔칠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을 주자들이 심어줘야 투수와 타자의 대결에서 전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투수가 타자에게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 화이트삭스가 좀 이점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별게 아닌 게 차이를 만들거든요. 저는 화이트삭스는 올해 이제 그런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 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화이트삭스의 팀 도루가 90개로 전체 23위에 그쳤습니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개인 최다 도루인 23개를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두 자릿수 도루도 실패를 했더라고요. 도루 성공률도 에인저스 다음으로 낮았던 73.2%였는데 저는 이 기록이 올해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스타캐스트가 도루와 추가 진루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베이스러닝 지수를 내놨는데 화이트삭스가 마이너스 9더라고요. 전체 26위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도루도 잘 못했지만 주루 플레이 자체가 깔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화이트삭스 선수 구성 봤을 때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나마 조시 로하스가 새로 가세한 선수 중에서는 스피드가 좀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때마침 베나블 감독이 부임해가지고 베나블 감독이 현역 시절 때 4년 연속 20도루를 넘긴 선수였잖아요. 무작정 뛰는 거를 지시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인물이 감독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베나블 감독의 지도력과 맞물려서 화이트삭스가 좀 더 많이 뛰어야 된다고 봐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경쟁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팀이기 때문에 두전 선수로 확실하게 정해진 포지션이 별로 없거든요. 1루에 앤드루 본, 좌익수에 앤드루 베닌텐디, 중견수에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포수 포지션 보면 코리리와 메타이스가 일단 두전 포수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카일 틸과 에드가 퀘로 이런 선수들도 언제든지 두전 포수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유망주 포수들이거든요. 2루도 조시 로하스 영입을 했지만 미겔 바르가스, 브룩스 말드윈, 레닌 소사, 체이스 마이드로스 이 선수 또 보스턴에서 데려온 핵심 유망주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또 경쟁을 할 테고 3루 쪽도 조시 로하스, 브라이언 라모스, 미겔 바르가스 유격수도 콜슨 몽고메리가 주전 유격수로 상당히 유력하긴 하지만 이 선수가 지난 시즌 트리플 A에서 성적이 썩 좋지 못했고 안 좋았죠. 네, 시범 경기 때도 성적이 썩 좋지 못하면 주전이 아니라 트리플 A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유격수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우익수도 마이크 터크먼이 아마 주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크 레이 테일러도 뭐 제사 외야수로 훌륭한 선수고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또 준다면 도미닉 플래처라던가 오스카 콜라스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투수들을 보면은 선발진의 마틴 페레스, 조나단 캐논을 제외하면은 언제든지 선발 투수가 바뀔 수도 있고 불펜도 기회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팀이다
보니까 이러한 선수들이 계속해서 두정 경쟁을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화이트삭스가 100경기 이상 뛴 선수들 가운데 2할 오픈 친 선수가 레닌 소사 한 명이었고 20홈런 친 타자는 앤드류 베닌텐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선수들이 100경기 이상 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경쟁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근데 경쟁하니까 떠오르는 게 앤드류 번은 지금 현재 좀 안심하고 있잖아요. 앤드류 번은 또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콜라스 1루 시험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화이트삭스는 형 말대로 무한 경쟁 체제로 놔두고 젊은 선수들의 도전의식을 키우는 것 같아요. 팀 엘코라는 이번에 프리미어 12에 나왔던 선수도 그렇죠. 1루에 나올 수 있는 선수고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8할 산다입니다. 개최 단장이 여전히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될 시간이에요. 크로셰는 대가를 잘 받아왔고 올해는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를 어떻게 받아오는지가 관건으로 보이거든요. 현지에서는 건강했을 때는 무조건 트레이드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올해 연봉이 1,500만 달러 그리고 내년부터 2년간 팀 옵션이 2천만 달러가 걸려있는데 작년 같은 성적을 기록을 했을 때는 2천만 달러가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트레이드 가치가 떨어지겠죠.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로버트 주니어가 2023 시즌으로 돌아가서 몸값을 높이는 상황이 이제 베스트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로버트 주니어 아니면 딱히 인기를 끌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선수가 올해 화이트삭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화이트삭스가 특기할 만했던 부분이 소브리그 때 불펜 투수를 사오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제 불펜 투수를 영입을 하면서 하는 식으로 그렇죠. 가야 마감 시한 때 유망주들 받아올 수 있잖아요. 이름값은 낮지만은 쏠쏠하게 팔 수 있는 투수들이 나와서 마감 시한에 넘길 수 있는 투수들이 이제 배출이 된다면 저는 그게 가장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어서 8할 산다를 써봤습니다. 제리 라인스토프 구단주도 구단을 팔아야 화이트삭스도 사는 거 아닐까요? 맞네. 그게 있네. 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뺏었네. 네. 중의적인 의미가 네.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너무 형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을 못했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제2의 크로셰입니다. 최대한 안 겹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화이트삭스의 상황이 트레이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셰 트레이드로 보스턴의 탑유망주 중에 3명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로셰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선수가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지만 팀옵션 2년이 남아있거든요. 팀옵션 2년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을 올리면서 트레이드 가치를 올려줘야 되고요. 그 밖에 마이크 터크먼이나 마틴 페레스 이런 선수들도 성적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뭐 이창석 기자가 얘기했듯이 불펜은 언제나 트레이드 카드로서 좋은 카드들이고요. 2016년 시즌 종료 이후에 크리스 세일이 보스턴으로 넘어가면서 요한 몬카다 이런 선수들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패했잖아. 물론 실패했죠. 네. 근데 그 뒤에 2017년 시즌 시작하고 여름에 호세 퀸타나 트레이드를 컵스로 하면서 딜런 시즈랑 그렇죠. 일러 히메네스 영입을 했거든요. 이처럼 이제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망주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어요. 저희가 사실 가급적 진짜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화이트삭스의 올해 관전 포인트는 트레이드를 뺄 수가 없었어요. 키플레이어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앤드류 베닌텐디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로버트 주니어는 어차피 이제 떠나야 될 선수라고 보고 베닌텐디가 팀의 베테랑이자 최고 연봉자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심했죠. 예, 이게 2년 전에 5년 7,500만 달러 계약을 받고 왔는데 올해 연봉 1,650만 달러입니다. 팀 내 1위고요. 작년에 성적이 아쉬웠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시즌 중반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첫 1년 4경기에서 타율이 1할 9푼 1위, 홈런 6개, OPS가 0.54이었는데 그 이후 마지막 61경기에서 타율이 2할 7푼 1위, 홈런 14개, OPS가 0.858을 기록했습니다. 마커스 테임즈 타율 코치하고의 협업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화이트삭스가 이번 겨울에 테일러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테일러가 수비가 워낙에 좋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베닌텐디가 저희의 기억 속에는 수비가 나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수비지 봤을 때는 가장 기록이 나쁜 자익수였습니다. 자익수 DRS가 작년에도 마이너스 13이었었고 OAA도 마이너스 7로 매우 안 좋았고 통산 OAA 자체를 봤을 때 마이너스 33이에요. 수비 났을 때는 최악에 가깝기 때문에 수비 부담을 벗어나서 지명타자로 출장을 한다면 베닌텐디가 좀 그 부담을 덜고 공격에 좀 집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왜 기대를 하냐면 혹시나 베닌텐디에게 관심이 있는 팀이 나타나면 그렇죠. 넘기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 베닌텐디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조나단 캐넌입니다. 캐논! 2022년 3라운드에 화이트삭스에 지명이 돼서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죠. 5승 10패를 기록을 했지만
1.49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면서 그래도 크로셰, 에릭 패디 다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신인 조나단 캐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 시즌 화이트삭스가 마틴 페레즈가 영입이 되긴 했지만 개막전 선발 투수로 조나단 캐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올 시즌에는 투수진의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중책을 맡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24살의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중압감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이트삭스가 기대하고 있는 자완 유망주 투수 2명, 노아 슐츠와 헤이건 스미스 이 2명이 시즌 막판에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선수가 올라왔을 때 같이 투수진을 이끌어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논을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그래도 진짜 좀 오래 지켜봐야 될 선수를 딱 뽑았네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시즌 중반 BA 팝 랭킹 1위입니다. 앞서 이제 이형 위원이 화이트삭스의 팝 랭킹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걸 알려줬는데 올해 이제 4위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노아 슈츠와 폴슨 몽고메리, 카일 틸, 브레이든 몽고메리, 헤이겐 스미스들이 다 올라와서 안착을 했을 때는 시즌 중반에 이 BA 팝 랭킹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유망주로서의 지위가 사라졌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만큼 일단 팝이 좀 빨리 두터워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 화이트삭스에게 가장 필요하고 최고의 상황은 팝 랭킹이 상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최고의 시나리오도 비슷한데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로 상대팀 팜을 탈탈 털어온답니다. 상대팀 어디야? 상대팀은 확정지을 수는 없죠. 많은 유망주들을 데려오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라인스토프 구단주가 라루사 감독에게 SOS 요청을 한답니다. 야, 또 근데 와가지고 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80살이거든요. 어쨌든 맥큐언 감독도 있었고 그치. 그리고 가장 최근에 화이트삭스의 포스트 시즌을 이끌었던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인스토프와 팀 매각에 앞서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지.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난 시즌이 최악이 아니답니다. 진짜 최악이다. 네, 정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겠고 오늘 프리뷰 6번째 팀이죠. 화이트삭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이트삭스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뷰는 포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떤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소개를 못했는데 화이트삭스는 이제 부록편을 만들어가지고 워낙에 잘 모르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따로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